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호신쌤 사전 공개 수업에 함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시즌제로 이렇게 보통 한 4, 5개월 단위로 시즌제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강의 중간 시즌과 시즌 사이에 이렇게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둬서 공개 수업을 가져요. 함께 공개 수업하면서 호신쌤 수업 이렇게 하는구나,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시간에 오셔서 질문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기초 심화반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2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공개 수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개 수업 때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로운 주제로 좀 러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적인 기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주를 어떻게 좀 러프하게 바라볼까, 이런 관점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얘기도 나누고 서로 강의를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공개 강의가 지난번에 1강, 2강이 있었고 오늘은 3강, 그 다음에 요 다음 시간 4강이 진행될 텐데, 요 3강의 제목은 제목을 여러 개 뽑아놨는데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사주를 바라보는 철학이라고 저는 바라봐요. 그러면 사주라는 말을 뭐 운명이라는 말로 치환해봐도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운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그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라는 입장으로 보죠. 영혼의 여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부산 가려는 사람 뜯어 말리고 부산을 왜 가? 광주를 가야지. 뭐 왜 부산을 가? 야, 내가 보니까 부산 아닌 것 같아. 전주를 가라고. 내가 부산을 가겠다는데 왜 대기 부산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봤는데 내가 부산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 당신이 부산을 가봤으니까 느껴본 거지. 내가 가서 느껴야 그게 내 경험이지. 왜 당신의 경험을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는 거는 그래, 한번 가봐. 가보고 너가 선택을 해. 뭐 너는 나하고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 나는 부산에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너는 부산에 가서 뭐 잘 풀릴 수도 있겠지. 그게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 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사람의 사고방식의 변화도, 가치관의 변화도 예전에는 계몽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계몽 중심이 뭐죠? 계몽. 남을 가르쳐서 이렇게 깨우쳐 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깔려 있는 내용인 즉슨 너는 내 말 들어라 라는 내용이 또 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해보고 배워라 라는 내용보다는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고생 안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같은 건데, 이거 선진국형 교육 방식 아니죠. 이거 후진국형 교육 방식이에요. 물론 그것도 없는 나라도 있어. 아예 교육도 안 시키는 나라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아예 교육을 안 시키던 나라가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주입식으로 시키죠. 이제 옳고 그른 거를 정해가지고 옳은 거를 하고 그른 걸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뭐 전인교육, 특성화, 뭐 이런 형태들이죠. 옛날에는 골고루 다 해야 좋은 거고 뭐 부분적으로만 잘하면 나쁜 거였는데, 요즘에는 부분적으로 잘해도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거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이게 사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주를 바라보는 시각.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해서 했는데,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나의 진리가 너의 진리가 아니고, 너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니며, 공자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가 진리고,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의 진리가 진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진리가 진리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의 진리가 진리인 거다라는 측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헷갈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되게 쉬워요.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 교육이 진리고, 초등생한테는 초등생 교육이 진리고, 고등학생 교육이 진리죠. 유치원생한테 고등학교 수업을 강요하면 그걸 보고 폭력이라 그래요. 반대로 고등학생한테 유치원 교육을 강요하면 퇴보입니다. 그건 퇴보. 가끔 영화에 보면은 천재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재 아이들을 보편적 교육의 틀에다가 꾸겨 넣어서
어떻게든 보편적 학문성에 꾸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걔가 반항아가 되고 삐뚤어지고 나 안 할 거야 깽판 치고 학교 나가고 뭐 그 음악 신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좀 감동 깊게 본 영화가 퀸즈 갬빗이라고 하는 미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체스 천재 소녀가 나타나서 그 체스 천재 소녀가 나와서 뭐 이제 세계 1위인 이 소련의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이제 그런 감동의 성장 스토리로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도권 교육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핑계를 대든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제도권이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엔 여자가 뭘 하면 그게 죄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자가 체스를 둔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체스 선수들 중에는 나 여자랑 경기 안 해.에서부터 체스 대회에서부터 여자가 무슨 체스를 둬? 여자는 요리를 배워야지. 뭐 너 어차피 좀 있으면 너 결혼해서 아이 낳고 너 아이 키우는 거 할 거 아니야. 너 체스 배운다고 너 써먹을 거야? 여자가 잘난 거를 범죄시하는 죄악시하는 뭐 그런 분위기 있는데 난 할 수 있다고 뭐 이제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영혼의 여정이 그 성장 영화에서 보면은 나는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이거를 이루려고 왔어. 그래서 그동안 인류의 체스를 해왔던 모든 영혼들의 무의식을 갖다가 싹 내 무의식으로 다 담고 와서 그 경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체스 선수는 이미 자신의 전생이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그 사람들의 모든 지식 정보 노하우를 담아서 갖고 와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체스 선수보다 더 뛰어난 체스 선수를 만들겠다가 그 영혼의 이번 미션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미션 난이도를 높게 짜놔서 이왕이면 뭐 귀족 가문의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보다 훨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쉬웠을 텐데 일부러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가장 악조건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려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최고의 헬스장에서 몸을 트레이닝 한 사람도 뭐 훌륭하지만 뭐 돈이 없어서 훈련장에도 못 가고 막 산속에서 나무를 캐면서 막 이렇게 마님하면서 뭐 내 몸을 만들었어요. 뭐 그런 사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케냐 선수들이 여러 번 올림픽 1등을 했는데 그 케냐가 해발 고도가 2,000, 3,000m에 주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밥을 하면 설고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공기가 희박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폐가 더 크대요. 이렇게 공기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런 공기가 희박한 데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공기가 충분한 데서 뛰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휩쓸고 다녔다. 이런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큰 역경을 이겨낸 영혼들은 존중해줘야 될 대상이지, 아유, 네 팔자 구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출신 부자는, 그래. 좋아. 가난한 집 출신 부자는, 이야, 대단해. 오, 대단하. 당신의 노력으로 만든 거야. 부잣집 출신 부자는 누가 노력한 거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노력을 하고 나는 유지를 잘한 거지. 유지한 것도 대단한 거긴 하니까. 부모님이 흙수저인데 내가 금수저로 차고 올라왔다. 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 사주를 볼 때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가 있고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가 있는데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를 우리는 흔히 명리계에서 나쁜 사주. 이렇게 자꾸 간주를. 아, 이 사주 배렸어. 무슨 축술형의 축어원진이야. 우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야, 비겁이 다 가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설정해 놓고 나 이번 지구별 체험 미션에서 역경을 이겨내보는 미션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사주를 보면 당신 대단해. 당신 대단해. 내 응원할게. 훌륭해. 지금 가난한 케냐 선수가 지금 올림픽에 나온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 무슨 태릉 선수촌에서 최고급 장비로 훈련한 선수가 중간 정도 훌륭한 선수라면 케냐에서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는 선수는 대단한 선수죠.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겠다 뭐 이런 모습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주명리를 공부한다는 게 좀 이런 측면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정상이신 분들이 지금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 근데 문득 사주에 관심이 생겼고 사주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왔어.
근데 이 마음에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생각이 난 거야. 그거를 일명 무의식의 조종이라고 이제 심리학이나 영성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무의식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무의식의 조종을.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되게 흔하게 나타나요. 가령 일상에서 흔하게 이런 거 있죠. 이게 길을 가다가 아,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이거 생각이 올라온 거죠. 카페를 한번 가볼까? 저기 파란 지붕 카페가 있고 빨간 지붕 카페가 있는데 그래? 오늘은 빨간 지붕 카페를 가볼까? 오늘은 뭐를 시켜 먹을까? 아를 시킬까?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오늘 여기서 한 20분만 커피 좀 마시고 쉬었다 가자. 그러다 문득 그 친구 요즘 뭐하지? 하면서 전화기를 꺼내서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나 카톡 사진 한번 볼까? 이 친구 결혼했나?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오래간만에 야, 너 결혼했냐? 웨딩 사진이 올라와 있네? 자, 이런 일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 생각한 거예요? 다 생각난 거예요. 생각이 올라와서 조종당한 거예요. 지금 무슨 조종당한 거예요?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봐.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하게 하려고 뭘 마시게 한 거예요? 커피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뇌는 변명하는 기관이에요. 뇌는 변명하는 기관. 내가 왜 커피가 땡기지? 어제 저녁에 내가 커피를 안 마셨구나. 내가 왜 빨간색이 땡기지? 내가 원래 빨간색을 좋아하지. 내가 왜 휴대폰을 꺼내지? 나 원래 버릇이잖아. 왜 그 친구가 생각나지? 뭐 생각날 수도 있지. 머리는 변명을 해요. 뇌는 결국 사후 변명 기관 정도인 거고 내가 움직이게 된 것은 무슨 강력한 동기라기보다는 계속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일명 무의식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의식 조종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지금 현상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곳 사주명리 보는 곳에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보러 왔어. 호신쌤이 임신매매 다닐 수도 있는데 여기 왔다 무슨 봉고차에 실려갈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마음이 잃어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 좋은 날씨에 뭐 직장을 잠깐 쉬든가 아니면은 뭐 남편한테 뭐 어디 문화센터 갈게요 하고는 지금 어머니한테 저 사주 보러 가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곳에 이걸 배우러 왔단 말이죠. 뭔가 들으려고 왔단 말이지. 이거 다 뭔가의 끌림에 의해서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무의식 조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의식 조종이 되게 누적이 돼서 강도가 강해지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오프라인 수업까지도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까라고 이 뇌는 변명만 하지 말고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올라왔을까? 사주 배우게 하려고? 사주 배우게 하려고는 표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커피를 마시게 했을까? 목마르니까 커피 마시게 하려고? 아니야, 친구한테 연락시키게 하려고. 왜 사주를 배우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의 운명을 좀 돌아보라고.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사주 한번 배워볼까? 타로 한번 배워볼까? 귀문둥갑은 어떤 걸까? MBTI를 좀 공부해볼까? 심리학을 좀 공부해볼까? 사람의 내면 탐험을 해볼까? 도둑놈들, 사기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볼까? 등등등등인데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거는 너의 운명을 한번 되돌아보렴이라는 뜻이죠. 너의 운명을 한번 되돌아보렴이라는 뜻은 마치 피곤해 지친 어떤 직장인이 새벽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 종점 수원이 나의 종착점이야.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가끔은 그 옆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야, 너 지하철 지금 제대로 탔는지 잘 탔는지 노선도 한번 봐봐. 노선도. 야, 너 지금 맨날 저기 수원에 가서 노가다 뛰고 있는데 인천에 가서 노가다 뛰고 있는데 새벽 기차 타지 말고 한번 중간에 내려가지고 한번 다른 데 갈 수 있는 요즘 4호선에 좋은 데 많이 생겼대. 한번 다른 길 변곡점이 나타날 때 한데 한번 돌아보지 않으렴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운명은 무엇일까? 나는 잘 산 것일까?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내 사주 어떤가? 내 사주 좋은 사주인가? 내 사주 나쁜 사주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라는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내 사주 앞으로 잘 풀리나? 다음 대운 나 운이 좋은가? 지금 이렇게 나를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의 메시지와 강한 끌림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 운명을 되돌아보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그러면 운명을 잘못 살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또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 운명, 내가 지금 운명을 잘못 살고 있나가 아니라 너의 운명 더 개선해 볼 수 있어. 더 좋게 개선해 볼 수 있어. 사후손 갈아타면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너 이번에 선택지가 곧 있으면 나타날 거야. 그리고 하고 많은 명리 선생님들 중에 훌륭하신 명리 선생님들이 많은데 왜 그 독특한 호신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을까? 4차원 소리를 맨날 강의 시간 서두에 20분씩 해대는 그 왜 호신샘과 연결을 했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파수 진동이 비슷해서 비슷한 족속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거야. 저랑 같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우주는 각자 하나다. 자신의 우주가 있다. 우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편하다. 너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나의 우주에서도 잘 통용된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너의 우주와 나의 우주가 너무 달라버리면 보통은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아웃 오브 안중해버리거나 그쪽 규칙이 나의 우주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거. 그러니까 명리가도 4대가 맞는 사람을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럼 그 사람의 우주에서 적용되는 일들이 나의 우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명리가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운명을 연구하는 저도 일종의 구도자란 말이죠. 운명을 연구하고 있는 구도자다. 제가 그동안 그 연구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저는 마음이 올라와서 가지게 됐고 여러분들은 그 소리 들어라 한번 들어봐라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마음의 끌림에 따라서 인연 따라 서로 모이게 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사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면 너의 운명을 한번 바라보아라 라는 마음의 메시지이고 궁극적으로는 너의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라 라는 메시지예요. 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할 거거든.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라. 그러면 너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려면 그 영혼의 여정이 뭔데? 이걸 좀 알아야겠죠. 이게 뭐 하라는 뭐 하라는 운명인데 그럼 내가 존중할게. 내가 파악해가지고 같은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짧지만 하려면 일주일도 하는데 한두 시간 내에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7장의 프린트물로 대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기초 심화반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5달 동안 기초 심화반에서 40강에 걸쳐서 함께 하게 될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요 내용 좀 해보죠. 사주 공부는 인생 최고의 개운이다. 이제 개운이라는 말을 명리계에서 많이 쓰는데 요 좋은 운수를 열게 한다. 개문 발차. 문을 열었다. 운의 문을 열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좋은 운수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주 공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운을 좋게 만드는 실용인문학.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인문학이라고 하죠. 아주 범위도 폭넓은 지적 소양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센서를 더욱 넓게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건데 이 인문학인데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실질 인문학, 실용 인문학, 관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인문학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은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운명을 조종하는 학문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는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은 미래를 조종하는 학문이었다. 그럼 결국 그 맞췄다는 건 부수적 효과였던 거야. 부수적 효과. 어떻게 맞췄어? 조종해서 맞춘 거야. 조종해서 맞춰. 너 3개월 후에 너 교통사고 나서 너 병원에 간다? 이 소리를 만약 했다는. 그거 지금 3개월 후에 병원 가라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야. 악담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악담을. 근데 이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명리가가 그렇게 악담을
그 불손한 조종이죠. 난 너가 잘 되는 게 싫어. 이 근원에서 그게 발동되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위험한 명리가가 잘 맞추는데 재수 없는 소리 하는 명리가예요. 제일 위험한 명리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정확히는 유도한 거야.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길래 운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길래 내가 계약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길래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글로 이사 가지 말라 그랬잖아. 웃기죠? 이사 가면 너 망한다라고 해놓고는 이사 가서 망하게 만들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심보지? 뭔 심보야? 그거 맞춘 게 아니고 유도한 거예요. 이거 제일 위험한 명리가가 잘 맞추는데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명리가가 잘 맞추는데 재수 있는 소리 하는 명리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맞춘다. 70%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예언이 실현되게끔 해주는 그런 우주를 가지고 있는, 결국 자기가 길들인 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리가는 자기가 길들인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주, 명리가가 길들인 우주야. 나의 우주에는 사람들이 인생을 물어보러 올 것이고 나에게 인생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조언을 해줄 것인데 그것이 잘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우주를 달고 다르게 갈고 닦았어. 물론 적성도 있었겠지. 영감도 강하고 내면의 무의식이 현실 창조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죠. 이걸 시크릿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실 창조 능력이 매우 강한 현실 제작기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면은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 제가 한 5년 전에 그 어떤 영성단체에 가서 몇 달 공부를 한 적이,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몇 달 하다가 말았어요.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는데, 근데, 요 점에 대해서는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배우는 게 나한테 좋겠다. 나는 그냥 미끼상구만 딱 떼먹고 나왔는데, 아주 똑똑하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미끼상구만 딱 떼먹고 가세요. 네. 그 영성단체가 그 영적 지식은 되게 높은데,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해서 모두 멸망할 것이고 14만 4천 명의 소수의 인원들만 역장에 살아남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니까 빨리 모여가지고 매실 장아찌를 담궈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면 얼른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재밌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맞아, 지구가 망할 거야. 마침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이어가지고 아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래 이제 지구는 망했다 화이팅 했을 거야. 그 사람들은 화이팅.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세계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두 명이면 모르겠네,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주말에 거기서 명리하고 상관없어요. 영성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면 그 건물이 다 망해. 그 건물에 그게 한 5층 건물에 크게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꽤 큰 상가 건물인데 거의 한 층이 한 400~500평 정도 될 거야. 200평짜리 2개 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도 크게 갖추고 있는. 근데 문제는 그 큰 건물이 다 죽었어. 그 건물에 입점한 가게들이 보통 몇 달 이내로 다 나가. 장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사념이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망할 거야, 다 없어질 건데 무슨 돈을 벌어,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그 세속적으로 안 좋게 표현하자면 재수 없는 기운을 죄 풍기고 있는 사람 100~200명이 모이니까 그 반경 100m가 재수가 없어. 일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계속 바라고 염원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있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창조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각각의 그 생존자들의 어떤 보호소의 대장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여자들도 내 부인으로 찾아야지. 이러고 이제 내가 대장해야지.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사회 루저야. 이제 사회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내 지구가 멸망하면 내가 대장을 해야지. 매드맥스 같은 느낌이 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우주에서는 지구가 매년 멸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주에서는 멸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우주가 나에게 투사됐을 때는 그들은 그냥 환상을 쫓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인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 나 같은 긍정 영성가들은 낭만주의 영성가, 저 속 없는 것들, 저 지구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뭐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저 한심한 족속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긍정 낭만주의 영성가를 엄청 비난해요. 거기 수업에 가면은. 이제 그들의 우주는 매년 멸망하고 있어. 근데 나의 우주는 멸망하지 않아. 그들의 현실 창조와 나의 현실 창조는 달라. 하지만 나의 우주와 그들의 우주가 만났을 때는 부딪히거나 충돌해.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형태가 나오지만, 결국 헤어지고 나면은 나는 나의 우주로 흐르고 그들은 그의 우주로 흘러.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은 아니야. 그들의 우주에서는 지구가 매년 멸망해. 노트라다무스의 우주에서는 1999년에 이미 지구는 계속 멸망했어. 어느 예언가의 우주 미래에서는 일본이 침몰했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서는 침몰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 내가 침몰해버리면 내 자식 어떡하는데? 내 손자 어떡하는데? 내 손자들도 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우주가 있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우주를. 자, 제가 아까 전에 재수 없는 명리가 재수 있는 명리가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우주를 강력하게 길들인 사람들은 나의 우주만 길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는 주변 사람들의 우주도 일정 부분 변화시킵니다. 단 상대가 그거를 수용할 때. 수용하지 않으면 어거지로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어.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경제력으로, 나의 정신적 사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나 싫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우주로 가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재수 있는 명리가와 재수 있는 수업을 하면은 저는 그분들의 우주가 재수 있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재수 없는 명리가와 재수 없는 오만 규칙을 명리로 배우면은 명리를 배우고 났더니 운이 더 없어져.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차를 마셨는데 명리를 부정적으로 배웠더니 난 경신일주가 재수가 없던데, 난 상관 올린 사람 재수가 없던데, 난 재극인 걸린 사람 다 사기꾼이던데, 내가 통계를 내봤더니 무슨 글자 들어오는 날 재수가 없던데, 사주에 무슨 글자 있는 사람들이 꼭 내 뒤통수를 쳤어. 그때 나를 버리고 간 그 나쁜 놈팽이 놈이 사주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 너도 있네? 너도 있네? 라고 인식을 한 사람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왜? 나의 우주의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순간. 즉 재수 없는 규칙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걸리면 해당 사항들은 재수 없는 규칙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재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살면은 4시 44분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11시 11분 수많은 내 마음의 존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군.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하는 일은 잘 될 징조야. 이렇게 내 안에 무의식과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엄마와 꼬맹이의 신호와 같은 거죠. 한 40살 먹은 엄마와 한 5살 먹은 꼬맹이가 있다고 쳐. 근데 5살짜리 꼬맹이가 아직 의사소통이 잘 불분명하니까 엄마하고 꼬맹이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 꼬맹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손을 번쩍 흘리면, 나 이게 배를 딱 두드리면, 나 배고프다는 신호예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제가 막 이런 표정을 하면은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꼬맹이들, 깐난쟁이들은 울음으로써 모든 의사표현을 다 하는데,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의사표현을 해서 어머니의 행동을 부르게 되죠. 우리의 신념과 관념이 무의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움직여요. 나의 의식은 나를 조종하고 무의식은 나의 현실을 조종해요. 복권을 사는 건 내 마음인데 복권을 당첨시키는 건 무의식 마음이에요.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 난데, 실은 그 배후에는 무의식이 작동하지만, 근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왼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무의식이 조종해요. 2명의 남자가 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남자와 만나야겠다라고 판단 결정을 내렸는데 그놈이 진상짓을 할지 정말 천사 같은 남자의 역할을 할지는 내 무의식이 결정해요. 근데 주로 이 무의식의 습관적 프로그램이 결정해요. 나는 왜 맨날 나쁜 남자들, 참 바람 피는 남자들만. 그러면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무의식의 습관성 반복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습관성 반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보통은 계속 다시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는데 평소 다니던 산길로만 가면 뱀이 나와. 그럼 뱀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산길을 개척해봐야겠죠. 근데 익숙한 데로만 가려고 그래. 아버지가 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또 뱀을 만나. 뱀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뱀도 나쁘지만 사실 나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살짝 옆으로 가. 습지로 가지 말고 여기 돌길로 가. 돌길. 거긴 뱀 없어. 해야 되는데 돌길은 떨어지면 아프잖아.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내 무의식 조종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무의식 조종 능력에다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펜듈럼의 에너지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 효과가 나타나. 내 무의식 관념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고 왜? 사주로 어떤 신념을 갖게 되면 그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실질적 작용력을 가지고 있거든. 부적을 누가 써줬는데 부적이 뭐 작동하겠어? 이런 작동 잘 안 해. 그 도사님이 써준 부적 받고 떨어진 애가 한 명도 없대. 다 붙었대. 진짜? 진짜? 뭐 과학적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계가 알려줘. 그러면 그래? 그럼 붙겠구나.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그럼 붙을 확률이 대폭 올라가요. 결국 10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신뢰하느냐. 사주 명리학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주 명리학의 내사성이 높아져요. 그 말은 사주 명리학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조종이면 다행인데 부정적인 조종이면 이제 팔자 더 꼬여요. 너 사주에 뭐가 있어서? 너 사주에 무슨 글자가 있어서? 너 사주에 무슨 글자? 네 남편 그지 될 거야. 왜? 무슨 글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를 못 살게 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날 못 살게 군 것만 생각나기 시작해. 정말이구나. 사주가 맞았어. 이런 얘기들이 나타난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통해서 개운을 하려면 좀 더 오늘은 진도를 나가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운명은 뭘까? 운명은 무의식의 계획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거 명리학자가 하신 말이 아니고요. 저 칼융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난 가끔 칼융 선생님이 어디 티벳에서 돌을 닦았나? 어디 동양에서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하시다. 서양인으로 태어나서 서양인들한테 동양 철학을 지금 전하시려고 그 심리학자라는 그 위장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 난 프로이드 선생님의 책이나 글들을 볼 때마다 이분은 뭐 도가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같아. 아무래도 도인 같아. 노장 사상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제가 알기로 그분도 주역을 읽으셨다고 하던데 전생에 주역 쓰는데 뭐 일조를 했겠죠. 아마 그분도. 자, 이게 프로이드가 아니 칼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무의식의 계획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인지를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인지를 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일을 운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이왕이면 알면 좋지. 내가 어떤 지하철에 실려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인지를 알면 안 불안해. 근데 지금 내가 탄 기차가 이게 제대로 탄 건지 무슨 지옥으로 가는 아우슈비츠행 기차인지 이걸 지금 모르면 불안해.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이란 것은 무의식의 가로 열고 프로그램된 무의식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된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럼 프로그램 쓰면은 못 바꾸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러프해요. 프로그램이 되게 러프해. 그러니까 운명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운명을 어떤 소설책이나 영화처럼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끝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게임으로 봐요. RPG 게임 같은 거. 그 소설은 첫 장을 열면 바로 끝이 있어. 근데 RPG 게임은 똑같은 게임 규칙에 3,000명이 게임을 해도 3,000명의 엔딩이 조금씩 달라. 보통 게임이 복잡할수록 엔딩이 다양하고 게임이 단순할수록 엔딩이 서너 개밖에 안 돼. 제가 어릴 적에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하는 공주 키우기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막 이렇게 내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막 다마고치 밥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공주를 갖다가 뭐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사교 댄스를 배우게 하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 2, 3일 게임을 하면 그 공주가 막 술집에 여자가 됐어요 하고 엔딩이 나기도 하고 뭐 왕자랑 결혼했어요 하기도 하고 뭐 평생 수녀가 돼서 혼자 살았어요 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 뭐 어떤 보조자를 붙여주느냐, 농장에서 얼마 정도 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농장에서 일 안 시키고 집에 뭐 왕궁에서 뭐만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어. 그 게임은 좀 단순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엔딩이 한 3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엔딩 30개 정도의 게임이었어. 그래서 몇 번의 엔딩을 보고 나서 재밌네. 23번 엔딩은 어떻게 할까 하고 또 게임해.
또 23번 엔딩 깨고 나면 35번 엔딩은 어떻게 될까? 35번 엔딩으로 막 애를 갖다가 막 학대를 해가지고 막 35번에 자살하는 엔딩으로 막 그냥 이끌어. 자, 그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5번 엔딩으로 가고 있네. 이게 미래를 맞추는 거고 8번 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미래를 유도하는 거고 사실 모든 엔딩은 동시에 모두 벌어졌다. 이게 평행우주예요. 사실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사실 모든 미래는 다 열려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저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또 다른 평행우주에선 집에서 빨래하고 있기도 하고 집에서 자고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선생님 강의 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형태가 동시에 우주에서는 동시에 실험하고 있어. 동시에 실험하고. 다만 나의 인식의 코드가 지금 이러고 있는 나에 지금 현재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의식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됐지만 이 프로그램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바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시작은 출발점은 같지만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38번 미래, 238번 미래, 566번 미래, 23,623-3 미래 등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좀 더 극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조종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모든 미래의 평행우주가 다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미래를 238번 미래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나는 238번 미래로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나는 237번 미래로 가고 있고 또 다른 나의 분신은 236번 미래로 가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 여기서 명리 강의를 하고 있는 호신쌤도 있지만 어디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호신쌤도 있을 거고 어디 저기 살인마가 돼 있는 호신쌤도 있을 거고 어디 저 무료 우식소에서 밥 먹고 있는 호신쌤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나들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나들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평균 수치가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고 형이상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나들이 많으면 형이상학에 대한 조회가 더 높아지고 그런 형태들이 되는 거니까. 저는 제 컴퓨터 안에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게임에 똑같은 판, 똑같은 미션을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일종의 실험인데 저는 그 전쟁 매니아다 보니까 그 전쟁 게임이 컴패니 오브 히어로즈라고 하는 중대 단위의 전투 부대를 하는 2차 대전 게임이 있어요. 탱크도 조종하고 막 대포도 쏘고 막 보병 저격수 뭐 찝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 2차 대전 게임을 제가 10년째 거의 한 10년 더 됐을 거야.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미션, 하나의 캠페인, 하나의 미션을 저는 한 2, 3일에 한 번씩 매일 밤 하고 있어요. 이게 1시간 걸리거든요. 한 판 깨는데. 똑같은 게임을 계속 무한 루프 돌듯이 지금 제 세이브 파일이 그 게임의 내용을 세이브 파일로 남겨놓는데 그 세이브 파일이 거의 지금 좀 있으면 1000개 가까이 될 거야. 1000개의 똑같은 미션인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근데 똑같은 미션을 한 1000번쯤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초 후에 어디서 대포 터진다. 5초 후에 적의 탱크 날라온다. 20초 후에 적의 병력이 오른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내가 여기를 건드렸으니까 이 3분 내로 적의 장갑차가 우리 본진으로 쳐들어오겠군. 그럼 여기를 건든 다음에 장갑차 오는 길에 지뢰를 깔아놔야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랬더니 예전에는 내가 지든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10대 1이나 20대 1의 전비로 이겨. 나의 병력 1명 죽을 때 적은 20명 죽어. 왜? 탱크가 어디 오는지 난 다 아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변수가 생겨. 게임에서 조금씩 변수가 계속 생겨. 난 그 게임을 하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무한 루프 게임, 무한 루프 장르물 있죠?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나 그런 느낌을 받아. 똑같은 게임을 10번 하면 이제 기시간, 10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가 탁 머리에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미션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분신들도 그 똑같은 미션을 계속 시행하고 실패하고 시행하고 실패하고 시행하고 실패하고 시행하고 실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많이 반복할수록 머릿속에서는 기시감이 생겨요. 나의 또 다른 분신들이 했던 일들이 이거 되게 불길한데? 이거 내일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자, 우리 운명은 무의식과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요. 무의식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층의 의식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평양을 무의식에 비유를 하면
태평양에 있는 물을 병뚜껑으로 살짝 떠놓은 게 나의 의식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또한 우리의 무의식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식과 연결돼 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다른 사람의 전생도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나의 전생도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의 물을 모두 전 인류가 함께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모두 큰 바다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베토벤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의 기본 무의식 속의 음악적 소양은 그만큼 더 높아져 있는 거고, 인간과 관련된 충격적인 전쟁의 경험을 많이 가진 인류일수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전쟁의 참혹함이나 아픔이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생은 모든 사람의 전생이고, 모든 사람의 전생이 나의 전생이고, 나의 이번 생의 다양한 역경을 이겨내는 삶들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 된다. 세종대왕은 누구만의 전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전생이다. 이순신 장군의 전생은,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그 이순신 장군의 뭐 36대 직계손의 전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는 영혼들에게는 거의 기본 장착되는 정신과 같다. 이제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좀 길었네. 자, 이 운명의 흐름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운명은 무의식이 프로그램된 계획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모르고 실현되는가, 어느 정도 알면서 실현되는가 정도의 차이고, 여러분들은 알면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좀 더 내가 운명을 더 교훈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과 같은 겁니다. 자, 운명의 흐름은 이 운명의 흐름이 인생인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자기개발 과정이다.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자기개발 과정, 영혼의 자기개발 과정을 체험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구별에 태어난 이유는 엄마 아빠가 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별에 태어난 목적이 일종의 지구학교에서 체험 수업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려고 온 것이다. 뭐 어떤 분은 뭐 지구학교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지구 과목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보면 돼. 저는 학교인데, 뭐 어떤 분한테는 감옥이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분한테도 놀이터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가끔 지구학교를 에버랜드에 많이 표현을 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오면은 어떻게 놀아야 되죠? 잘 놀아야지. 에버랜드에 가서 잠만 자면 아깝죠. 에버랜드에 가서 청소만 하면 아깝죠. 에버랜드에 가서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남들 놀이기구 타는 거, 비명 지르는 거 보고만 있으면 그것도 좀 아쉽죠. 그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는 안 타고 열심히 에버랜드에서 알바해서, 그 에버랜드에서 알바하면 놀이기구 이용 티켓을 줘요. 그 놀이기구 이용 티켓을 이만큼 쌓아놓고 저녁 6시 문을 닫아가지고 못 쓰는 사람. 그분들 있죠. 평생 돈을 쓰지는 않고 모으기만 하고는 자기는 거의 못 쓰고 자손들한테 넘기고 돌아가시는 분. 돈 좀 쓰고 살아요. 안 된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부동산 5개를 투자해놨는데 지금 현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자식이 그러지 말고 집 하나만 팔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 5년만 있으면 더 오른다. 그래서 아니 70이 넘으신 분들이 무슨 5년 후에 부자 될 생각을 하고 계셔. 지금을 즐기시라고. 이게 지금 그 6시에 문 닫는 놀이동산에서 5시 반인데 티켓만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여기서 청소를 더하면 놀이기구 티켓을 한 장 더 얻을 수 있다. 우리한테 돈이라는 건 뭐야? 놀이기구 이용 티켓이죠. 저는 그거를 지구별 체험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돈. 지구별 체험권. 그 지구별 체험하라고 지구별에서만 쓸 수 있는 체험권을 줬는데, 이걸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원래 체험권은 저 기간 내에 다 쓰고 가는 거잖아. 원래 체험권 이달까지만 유효기간 있음,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기간 있음. 뭐 자식한테 넘겨주시는 고마운, 자식 입장에서 고마운 부모도 있지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성인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잘 살아라, 맨날 후회에 빠져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좀 즐기고 살아라, 이제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영혼이 성장하려고 온 거예요. 죽을 때 돈을 못 가져가고 육체도 못 가지고 가지만 죽을 때 영혼은 경험치를 가지고 가요. 경험치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험치는 온 인류의 자산이, 우주의 자산이 됩니다. 온 우주의 자산이 돼. 그게 설사 뻘짓이 됐든 뭐가 됐든, 뻘짓이면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자산이 되는 거고, 뭐 유용한 짓이면은 이건 유용하구나 라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한 1000번 정도 실패를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오늘도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제자 조수가 부르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긍정주의자시죠. 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라도 배우는 거고, 이렇게 살면 좋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자기 개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미션의 진행 과정과 같은 거예요. 자, 사주는 이 진화해가는 영혼의 자기개발 체험 계획서와 같습니다. 자기개발 체험 계획서. 이게 사주를 기륭을 판단하는 도구로 보지 마시고 영혼이 짜가지고 온 자기 체험 개발 계획서. 계획서, 대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OT에 가면은 4년 동안 대학에서 1학년 땐 이거, 2학년 땐 이거, 3학년 땐 이거를 가르치고 졸업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죠? 그 커리큘럼 소개표를 내가 받은 거야, 지금. 커리큘럼. 내가 지금 지하철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탔는데 지금 지하철 안내도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안내도를. 지금 그럼 지하철 안내도를 보면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역에 있고 무슨 기차를 탔고 이 기차가 지금 이 방향인지만 파악하면 아, 3분 후에는 저 역에 가고 10분 후에는 저 역에 가겠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아, 그럼 내가 잘 탔구나. 저기서 갈아타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역학. 바꿀 역이죠. 역학, 변화할 역, 바꿀 역인데 역학이라는 것은 이 역학 많죠. 그 책에다 역자 붙은 거는 다 역학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책 주역, 주나라의 역학. 그래서 주나라의 역학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철학의 집대성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역학은 이 변화하는 학문, 역학은 영혼을 포함한 우주 변화. 왜 변화하느냐? 진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포괄적 학문을 말합니다. 역학 내에 명리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장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 명리학은 이러한 역학 중에서도 술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술수학은 술수, 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정식 명칭이 술수학이라 그래요. 어떤 기법을 표현해서 현실에서 사용하는 게 관념학과 다른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관념.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학문, 이런 술수학 중에 하나인데 이 주로 뭐를 가지고 보느냐?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8개의 상징화된 에너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영혼의 진화 발전 계획인 운명을 추론하고 기륭을 조절하는 실용학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나한테 어떤 미션이 걸려 있을까를 봐야 돼. 선생님이 나한테 숙제를 냈는데 단순히 선생님 나쁜 새끼 이딴 숙제를 내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은 숙제, 나쁜 숙제 관념이 아니라 지금 이 선생님이 이 숙제를 나한테 낸 의도가 뭘까?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지혜롭게 좀 파악을 해보자 같은 거. 가령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엄마와 함께 잠자리 잡아 관찰하기, 뭐 이러고 그림 그려 관찰하기. 그럼 잠자리 잡아 그림 그려 관찰하기. 그 의도가 뭘까? 선생이 역시 날 싫어하니까 뺑뺑이를 돌리려고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라고. 난 잠자리가 무섭거든. 근데 사실 그 숙제의 의도는 엄마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라는 뜻이. 이 그림은 내가 그려보는 척만 하면 엄마는 옆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신경 좀 쓰라는 소리야. 그래서 잠자리 애가 잡아요? 엄마가 잡겠지. 애가 잠자리 잡고 휘두르는 신용하면 사실 잡는 건 엄마가 잡아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주기. 엄마랑 돈독한 시간을 가지고 그림을 같이 엄마가 막 지도를 하면서 해야지 애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겠어. 엄마와 돈독한 시간 가지기가 그 숙제의 근본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대왕 잠자리를 잡으면 합격이고 요만한 잠자리를 잡으면 불합격이고 엄마를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잠자리를 잡게 하거나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잡을 거야 하는 건 사실 출제 의도에서 약간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보면서 이 미션의 출제 의도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은 잘 모르니 학생은 선생 생각 잘 모르잖아. 4살짜리는. 근데 40살 선생님이 왜 이런 숙제를 내셨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래서 사주의 출제 의도를 보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샘플 사주를 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보죠. 제가 이 3개의 샘플 사주를 가지고 출제 의도를 보는데 대부분 이 사주 미션의 출제 의도를 우리가 잘못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하고 대부분이야. 자, 만약에 한번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보죠. 제가 이게 나쁜 해석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좋게 돌려서 피해야 할 해석, 주의해야 할 해석.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하는 해석에 대해서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사주가 임자년, 임자월, 을해일, 병자시. 여러분들이 사주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거 제가 이게 잘못 썼어요. 이게 잘못 썼습니다. 네. 이게 편인, 정인, 편인입니다. 네.
아, 이거 편인.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정인. 이제 십성들이 이거 틀렸네. 십성들이. 네. 자, 지지에 여러 인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지에 여러 인성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지지에 여러 인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도 있고, 해도 있고, 자도 있고, 임도 있고, 보통 이렇게 8칸 중에 자그마치 6칸이 수로 돼 있고, 요 일간을 나라고 보통 보죠. 을목일주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은 저 옛날 명리학 교과서에 수다목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다목부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을목.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 흐르는 호수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무슨 풀떼기. 불의 옥잠 같은 거죠. 불의 옥잠 같은 거. 이 불의 옥잠이죠, 지금 불의 옥잠. 한국에서는 불의 옥잠이 물을 맑게 하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이나 열대지방에서는 불의 옥잠이 물을 썩게 하는 최악의 악성 식물로 돼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이 겨울이 되면 불의 옥잠이 99%가 죽는데 99%가 죽고 소수의 1%가 살아남아서 다음에 또 이렇게 번성을 한다면 여름이 되면. 근데 아마존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얘가 무한 증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의 옥잠이 죽지 않고 무한 증식을 해서 호수를 모두 새까맣게 덮어버리면 호수 밑에 지옥이 펼쳐져서 햇빛을 받지 못한 호수 속 생태계가 멸망을 해버린다. 그래서 외국의 열대지방에서는 불의 옥잠을 매일 막 인간들이 걷어서 이렇게 불의 옥잠이 덮어버리면 어부들이 낚시도 그물도 못 치고 배도 못 다녀. 다 엉켜가지고. 아무튼 이거 꼭 불의 옥잠 같은 사주인데 우리 명리계에서 이런 사주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다목부라서 춥고 외롭고 떠돌아다니다 죽는 부목사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사주를 보면 첫 마디가 너 외롭지. 너 외롭지. 아, 얼마나 외로울까. 제 사주에 화 하나 있는데요. 화. 에휴, 이걸 화라고. 뿌리도 없는 화 어디다 쓸까. 너는 평생 외로운 사주야. 그냥 무슨 뭐 희노애락 바라지 말고 그냥 우울증 약 먹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 저는 네가 남자가 어딨어. 무관이야. 너는 믿고 의지할 때도 저 돈은 네가 돈이 어딨어. 너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목 사주야. 네, 물론 이 동일 사주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영혼 성숙도의 성장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사주를 볼 때 똑같은 사주에서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주 외에 다른 좀 중요한 외적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카르마적 요소하고 영혼 성숙도적 요소라고 봐요. 영혼 성숙도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특정 오행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귀신, 나쁜 거, 무조건 수 귀신이니까 수를 피해라 라는 형태로 이거 4살짜리 해석이에요. 이거 정말 4살짜리 해석이에요. 수가 많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수학, 영어 이렇게 내줘. 이거 나쁜 숙제야? 좀 특이한 숙제죠. 특이한 숙제.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왜 나한테만 수학, 영어 이렇게 냈을까? 나 엿먹으라고? 나 미워하니까? 그건 4살짜리죠. 그 4살짜리 해석이야. 왜 나한테 수학만 냈어? 다른 애들은 영어도 내고 국어도 내고 하는데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1번,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또는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번 생 수학 마스터.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이번 생 수학 마스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숙제를 처음 받은 영혼들은 수학 잘하라고. 이런 미션을 많이 해온 영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생에 수학 마스터 하라고. 저는 사주의 연주와 월주를 전생인자로 보는데 이 사주는 전생에서도 인성을 아주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문과 문화와 예술을 닦은 사람이다. 인성적 요소를 쓴 사람이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숨기면서 인성을 갖고 닦은 사람인데 이번 생에서의 미션이 요거죠. 두 개 연결을 시키는 미션. 전생의 미션이 이번 생에 나의 사회공이 되는 거, 사회적 환경이 되는 거고 이번 생에 그 사회적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일주와 시주의 내용인데 일주와 시주의 나를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펼치며
병화를 옮겨라. 이게 수생목 목생화의 구조는요.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 목이 담당하는 역할이 빨대예요. 빨대. 수가 화로 변하는 중간 변환 과정을 내가 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상징하는 어둡고 보이지 않은 것을 화로 드러내고 밝혀내라 라는 측면인데 어떤 할머니가 30년 동안 동굴에다가 저기 새우젓을 담가놨어. 안 팔았어. 그럼 거기 30년 숙성 새우젓이 있어. 내가 전생에 새우젓만 담갔어. 동굴 속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이번 생에 뭐 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새우젓 꺼내가지고 비싼 값에 팔라는 소리죠. 아, 새우젓 하면 좀 그렇다. 이거 위스키. 위스키 30년 산 되게 비싸요. 네. 위스키는 저기 이렇게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주의 요소에 그래서 사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늘 상담을 할 때 사주 플러스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도를 좀 같이 보는 측면인데 이 카르마는 사실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혼의 성숙도라는 것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전문 학교에 간 거하고 수학 처음 해보는 사람이 수학 전문 학교에 간 거의 차이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전문 학교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학교 스타예요.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 학교는 수학만 하는 학교인데 내가 딴 건 몰라도 수학 마스터야. 되게 괜찮죠. 근데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 수학을 못해. 그래서 수학 전문 학교에 갔어. 그러면 초반에 고생 좀 해요. 초반에 고생 좀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미션이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미션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피하라, 귀신이니까 안 좋다,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원숭이한테 나무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동물원에서만 자란 원숭이가 나무 적응 훈련이 잘 안 됐어. 이제 동물원 밖으로 방생을 시키려고 그래. 나무 적응 훈련을 시키는데 몇 번 떨어져. 떨어지면 너 나무 타지 마 해야 돼? 아니죠. 계속 나무 격려를 하면서 나무 탈 때까지 나무를 잘 타야지 걔는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이 사주가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진짜 대단한 작가세요. 도깨비, 저기 태양의 후예, 얼마 전에 그 글로리 그 작가님 사주예요. 엄청나죠? 와,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죠. 한마디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분은 끝도 없이 히트작이 나오죠. 어떤 작가는 작품 한두 개 쓰고 안 나와. 어떤 작곡가는 히트곡 한 곳 나오고 안 나와. 근데 이분은 지금 도대체 몇십 년째 지금 대박 히트 작품을 꺼내고 있죠. 이게 소스가 많으신 분이라 그래. 이게 소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인성들, 컨텐츠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세상에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주다. 이런 분들은 인성 마스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인성이 귀신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보통은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무슨 일만 하죠? 대부분 운동만 하죠. 그럼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뭐 8시간 잠자고 뭐 나중에 16시간 중에 한 10시간을 운동을 하겠죠. 10시간 운동을 하면 귀신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집중하게 돼 있어. 결국 이 사주는 내가 인성을 마스터하면은 최고의 작가, 문화예술가가 되는 거고 인성을 피해 다니면은 인성 때문에 팔짝 꼬이는 사람 되는 거야, 이제. 원숭이가 나무를 안 타려고 하면 원숭이가 아닌 거고 좀 몇 번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무를 정복하게 되면은 이제 밀림의 왕자가 된다. 소방관은 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불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주의 의도 자체가 이걸 미션적으로 보자면은 세상의 모든 인성을 다 섭렵하여 이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라라는 색이. 그럼 이런 사주를 보면 어릴 때부터 책 많이 보시고요. 공부 좀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직업적인 요소도 인성적 요소니까 교육, 학문, 문화, 예술 쪽에 일을 하면은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없는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구니가 되셔야겠습니다. 몰라, 이 종교인도 있을 거야. 아마 이 사주 중에 종교인도 있을 거고 수녀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회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너는 절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거 좋은 의도 아니잖아. 너는 팔자가 꼬였으니 차라리 절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니까 사주에 대한 해석적 요소예요. 이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10분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두 사주의 해석들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뵐게요. 네.